너무 흥미로웠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 교과서에서 본 작품이잖아. 배를 매며. 배를 밀면에 이 사람도 뭔가 느낌 있는 사람이네요. 배를 매며를 모르는 고등학생 있을까? 다 없죠? 배를 매며 알잖아. 보여줘야 되니? 모른다. 배를 매며. 이 작품 다 알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이제 검색해서 보여드리면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사랑은 배를 매게 되는 것. 얘는 그러니까 사랑이 지금 시작되는 거잖아. 배를 매면은. 그럼 봐 여러분. 배를 밀면은 뭐겠어요? 이별이지. 지금 이렇게 정보 대응이 보여요? 이게 요즘 테마라니까 얘들아. 됐어? 그래서 배를 매며 배를 밀며를 사랑의 시작과 이별로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여러분 이제 내가 얘기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지들이나 작품들이나 혹은 보기들에서 힌트를 얻어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정보인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센스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이게 내신이 그러니까 학교 내신 스타일도 되게 여러 가지잖아. 그러니까 우직하게 외우기만 하면 되는 학교 내신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아마 그 학교는 지금 내 수업을 거의 안 듣고 있을 거야. 이미 알아서 그거는 자기 길을 찾아갔을 거야. 그러니까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학교 내신이 되게 힘든 학교들 또는 변별력이 있는 학교들이고 그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여기까지 선생님들께서 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에 대한 보기가 없는 이유는 배를 매면은 아마 최소한 50% 이상의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봤거나 80% 이상의 학생들이 기출 풀면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레퍼런스가 있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있는 작품이니까 배를 매는 게 사랑의 시작이었다면 배를 미는 건 이별일까? 같은 추론 또는 같은 뭔가 생각, 뭔가 여러분이 여기서 감각적으로 이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레퍼런스가 있었던 작품인 거고 반면에 이제 나다는 저도 처음 봐요. 뭐 이제 할아버지 스타일이잖아. 이제 말줄임표 겁나 많이 쓰는 걸.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뭔가 주목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에서 나다를 주신 거거든. 그리고 요즘 작품들은 저도 되게 생소해요. 어떤 부분이 생소하다는 거냐면 일단 지금 고1 교과서에 뭐 손이 브로콜리로 바뀌는 브로콜리 펀치 같은 복싱 선수가 나오는 것부터 너무 생소한데 자 이거야. 22번. 자 1번 선지야 우리가 너무 많이 봤는데 얘들아 나는 4번 선지 같은 거는 진짜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선지야.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 내가 맨날 얘기하지. 뭐 잡으라고? 주어 잡아라, 목적어나 부사어 잡아라. 그래서 문장 구조 잡아보면 이게 주체였는지 대상이었는지 화자였는지 청자였는지 지칭어였는지 호칭어였는지 이게 요즘에 테마라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보면서 나는 또 깜짝 뜨끔하고 놀란 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내겠다는 의도가 다시 한번 또 보이면서 이걸 정답 선지로 설계하는 의도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정보 간의 관계를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하강적 이미지다, 시간의 흐름이다. 얘는 뭐겠어요? 해가 날개를 접었다. 맞잖아. 해가 나래를 접다. 야, 그건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아. 이제는 뭐 7세 고시 때문일까? 모르겠어. 5살짜리도 알 것 같아. 그래서 1번 선지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판단하라고 준 건 아니고 결국에는 뭐니? 그렇죠. 4번 판단하라고 준 거예요. 이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냐? 이제 해강고 애들은 너무 이거를 이미 뜨겁게 느꼈잖아. 작년 첫 시험부터 뭐 했어? 초록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형상화 개념에서 손을 갈갈이 펴고 전교 1등도 다 틀려놨어. 그럼 왜 틀렸을까? 이런 선지를 처음 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반가워야 돼요. 왜? 이런 선지는 처음 보지. 그럼 무조건 내신에서도 이 감각을 잡는 선생님 변별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쭉 보잖아요. 뭐 경남여고 아니면은 부산예고, 해강고 이런 학생들 대체적으로 있는데 그 학교들이 뭔가 선지들을 보면은 수능에서 변별력 높은 선지들을 봐놓고 변별하는 게 1학년 때부터 보였는데 2학년 때 얼마나 더 심해지겠냐는 거지. 그래서 난 여기를 보면서 내가 좀 애들한테 좀 뭔가 전달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좀 압박을 느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었고 선지들이었어. 자, 계속 다시 날 읽어볼게요.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상화한다. 자, 이거 중2 때 배우는 개념이다, 얘들아. 자, 중2 때 우리가 뭘 배우냐면요. 담화를 배워. 그러니까 이제 제발 외워야 되더라. 담화가 뭐냐면 발화의 연속체야. 교과서 개념이야. 근데 문제는 발화의 연속체라고 하면 전혀 안 와닿거든. 일단 첫 번째 발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는 의사소통 구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요소, 말하는 사람 화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들어주는 사람 청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3번 뭐가 있어야 돼? 전달한 메시지 전원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의미가 안 만들어지니까 맥락까지 봐야 된다고 했었고, 이게 담화의 4요소였잖아요. 자, 그럼 봐봐. 이제 발화는 뭔지 또 정의가 돼야지. 발화는 뭔데? 문장이 뭐로 실현된 거? 구어로 실현된 거야. 그래서 문장 하나가 아니라 문장 여러 개를 구어로 계속 실현되는 게 바로 의사소통이고 대화잖아. 그럼 봐.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봐라. 원래 얘는 발화야 문장이야? 사실은 문장이야. 근데 이걸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발화라고 하겠다는 건 뭐냐면 얘를 끌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니? 화자, 청자, 전한 메시지 여기까지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계속 우리는 주목을 해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념 3대 강사가 있잖아요. 다 은퇴예요. 다 은퇴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역이 거의 나야. 물론 이제 개념 나비 효과는 아직도 절차는 뒤에 판매 중이겠지만 수능에서는 동떨어져 있죠, 사실은. 그럼 봐라. 내가 왜 그 지점을 꼬집냐면 개념 3대 강사가 왜 만들어졌냐면 이 부분이야. 그 시절 사조가 신비평이에요. 근데 신비평이 사실 그 시절 사조도 아니야. 나는 솔직히 대학은 관심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서울대 아닐 거야. 그럼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존나 늦어요. 서울대를 제외하면. 서울대에 대한 부심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학과마다 달라. 최소한 국어, 국문이나 국어, 특히 교육에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 신비평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가 2000년대 화두야. 그래서 2000년대 신비평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신비평이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이게 신비평이야. 내재론에 의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거. 표현법 잡는 거. 이게 신비평이야. 이걸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봐. 신비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재론으로만 따지는 거야. 다 떼고. 왜? 얘만 놓고 보니까 객관적이잖아. 맥락 모르겠어. 이런 거 모르겠어. 자, 모르겠지? 경우의 수가 부족하지. 즉 생각이 짧고 게으르지? 야,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작품 분석만 하자. 직유법 찾아. 처럼 있는 데 찾아. A는 B다. 은유법 있는 데 찾아. 이것만 시켰던 거야. 그래서 개념 3대 강사가 큰 거예요. 왜? 신비평은 되게 객관적이고 기준이 명확하다 보니까, 즉 개념이란 걸 정리하다 보니까 다른 국어도 다른 과목처럼 공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유의미했거든. 근데 이미 이 한계는 10년 전에 왔어요. 그 10년 전에 그 한계를 뚫어낸 강사가 강민철이라는 강사고, 나는 정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 자, 그럼 봐. 여기서 그러면 이 내용에서는 이제 중학교 내신에서 변별 끝이라니까. 고1부터 여기서 변별 안 돼. 당연하지. 기초적인 거는 학교 때 끝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고1이 됐고, 여러분 특히 고2인데 잘 들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 우리 학교 아닌데요. 전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다니까. 정규분포야. 정규분포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학교는 어떤 상태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고2 문학, 고2 독서에서. 그러면 이제 수능을 따라갔다라고 전제하잖아. 이제 이게 녹일 차례야. 근데 예년에는 이게 한 3년, 5년 갭을 두고 들어왔다면 지금은 훅 들어와요. 저도 놀랄 만큼 훅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얘 봐. 이게 실시간으로 들어왔다고 치고, 자, 담화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배경을 했고 여기서 변별됐던 문제 되게 많았죠. 자, 그러면 이 출제 의도는 뭐야? 그렇지. 첫 번째, 화자 잡아. 청자 잡아. 세 번째, 전원 잡아. 근데 화자가 있으면 뭐 감축돼 있어? 청자 감축되어 있죠. 나에 나타내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자, 봐봐. 굳이 맥락이 없어 보인다는 어워딩을 쓴 이유는 또 뭘까냐는 거야. 보였죠? 얘를 담화적으로 읽어봐라. 화자, 청자, 전원, 맥락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생각을 부지런히 해서 읽어봐라라고 준 거야. 이게 평소에 연습이 됐어야 실전 가서 직관적으로 풀이과정 쓰지 않고 나오는 거고, 지금은 분석 단계고 연습 단계니까 구분 동작으로 자세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 쉼표 등 봐라. 주제를 줬죠.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그런 내면이다. 주제를 줘버린 거야. 선생님, 옛날에는 보기로 읽지 말라며. 맞아. 자, 이제 교정할게. 올해부터 보기로 봐. 올해부터 보기로 봐야 돼. 왜냐하면 이제는 보기 없으면 이런 작품 해석 못해요. 그런데 이게 당분간 이 기조는 계속될 거야. 왜냐하면
잘 들어야 돼. 분명히 저는 느껴요. 강사들이 제 걸 보고 참고한다는 거. 그러면서 아 이제는 저랑 비슷. 왜냐면 내가 저번 주에 어떤 학교 전교 1등인데 그 친구가 4등급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애를 좀 봐달라고 해서 갔는데 걔가 이제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그렇게 1대1로 수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반을 먹힐 수 있는 지문들을 착착착 하는데 내가 내놓는 내 지문을 이미 다 풀어봤대. 4등급짜리가. 공부 많이 했니? 안 했대. 자기가 끝낸 거는 그냥 책 한 권 끝내는데 그 내 지문이 있다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내 영향력이 이 정도구나라고 느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고 이 맥락을 얘기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아마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는 순간 이 방법도 바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제부터는 그냥 일단 보기 집중이야.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주제는 지금 뭐니? 사랑의 기억을 떠올려. 근데 봐. 사랑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가 사랑을 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 나이 때는 쉽지는 않아. 가능은 해. 근데 쉽진 않아. 이제 여기 있는 누가 이제 누구한테 주는 건 많이 본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상처를 입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들 있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내가 요즘 시간 없어서 못 보는 게 뭐지? 그 아이유랑 박보검 나온 거. 그게 막 지금 외국에서 막 되게 유명한 거야. 그래서 외국에서 약간 그 밈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빨리 보고 싶다는데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봐봐. 우리가 아무리 좋았던 사랑도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때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랑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봐. 사랑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랑의 기억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상실의 고통이지. 그리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콩이가 생각나서 벌써. 자, 사랑의 기억. 콩이와 사랑의 기억. 콩이 상실했죠. 근데 나의 상실은 나는 지금 콩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어차피 연락은 안 되니까. 그런데 콩이 수명이 있을 거 아니야. 벌써 헤어진 지 몇 년이야. 그럼 봐라. 콩이도 결국 나보다 먼저 떠날 거 아니야, 생을. 그러면 남은 생은 나 혼자 살아내야 되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아마 저는 나를 작품을 아까 제가 습관적으로 보기를 안 읽고 읽었거든? 왠지 죽은 것 같다였어. 왠지. 그리고 나를 보니까 왠지 죽은 것 같다가 좀 더 확률적으로 확신이 생겼어. 근데 확률적이야. 100%는 아니야. 근데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야, 나는. 얘기 시적 대상이. 왜냐면 봐봐, 콩이도 수명이 있어. 얘가 대형견이어가지고 평균 수명이 10에서 12세야. 저랑 헤어질 때 10세야. 그럼 벌써 3년 전이니까 13세잖아. 그럼 얘는 죽었을 가능성이 크잖아, 콩이는. 그런데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었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제 그런 상태야.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상실의 고통. 또는 뭐 두 번 다시 못 보는 인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차단을 먹었다든지 그러면. 그럼 두 번 다시 못 보는 거지. 그런 경우면 어쨌든 여기에 대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다도 볼게요. 아, 참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요즘 문학이 어렵다가 아니라 생소하다고 생경하다고 어떤 측면이냐. 테마가 나왔네. 담화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를 보려면 네 가지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작년에도 고전 문학 작품 중에 뭐가 있었냐. 이제 자기 정혼자 가문이 거의 뭐 완전 망했어.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복원하려고 했는데 망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제문을 올리는 장면. 그리고 걔가 여성인데 남성처럼 꾸며가지고 큰 공을 세워서 황제한테 표문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봐봐. 전부 다 뭐니? 그렇죠. 편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매체예요, 매체. 그러니까 요즘 매체 언어가 요즘뿐만이 아니죠. 매체 언어를 한 20년 전부터 되게 그러니까 강조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네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가지를. 그래 다시 이제 이렇게 약간 매체 성격이야. 그러면서 잘 봐. 여기 되게 재밌죠. 내가 한 3년 전, 2년 전, 작년 되게 주목했던 테마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작년 해운대고 첫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 해결 변증법. 나를 보고 나를 외화시켜서 득자 존재, 대자 존재, 대립 갈등 해소, 득자, 대자 존재로 갔잖아. 그게 윤동주 자화상에서 나. 그리고 내가 본 우물 속의 나. 대립 갈등, 그리고 최초로 악수. 보였죠?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친 학교가 국제고였어. 그리고 많은 학교들은 그냥 윤동주 자화상에서 갈등 해소라고 읽는데 갈등 해소 가능성이 보이는 거 갈등 해소된 게 아니야.
추억처럼 내가 있었기 때문에 추억처럼 나를 발견해서 나의 본질을 찾아서 해결해 가자라는 일종의 가능성을 본 것뿐이고, 그러면서 그 뒷작품이 최초의 악수야.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국제고 수업에서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엮어주시진 않고 애들한테 던져놓고 고민을 시키시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올게 얘들아. 그럼 봐봐, 이 사람도 그거죠. 자, 기본적으로 편지는 첫 번째 화자가 있는데 2번 청자한테 보라고 쓴 거야. 그런데 봐라, 뭐라고?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한데요. 즉 뭐야? 편지에는 내가 투영이 돼. 근데 나는 완전 여기서 공감을 했어요. 혹시 여기 연애 편지 같은 거 써본 사람? 손. 아, 괜찮아요. 받아본 적이 있다, 손. 아, 좀 도와줘봐. 나만 있냐, 혹시? 관상을 보니까 나만 있는 거냐, 혹시? DM 말고 내가 손편지를 써본 적이 있다. 손가락 하나만 들어봐봐. 봐봐. 벌써 이렇게 감성이 달라진 세대야. 진짜 도와줘봐. 손가락 하나 써본 적이 있다. 물론 이제 니네가 우리 보니까 우리 조카가 열심히 뭘 하고 있더라고. 열심히 뭐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였지? 초등학교 1학년인데 1학년 이제 숙제하고 있대. 어머나 뭐 숙제 공부해서 봤더니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그림 그려서 친구 생일 선물로 주는 숙제래. 되게 낭만 있지 않았냐? 너희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뭐 엄마 사랑해요 삐뚤빠뚤해서 들었잖아. 자, 좋아. 중고등학교 때 내가 연애하면서 편지를 단 한 번이라도 안 써봤다. 손. 연애를 했는데 손편지를 단 한 번도 안 써봤다. 손. 내 연애한 애들 누군지 아니까 빨리 손 들어봐. 단 한 번도 손편지를 안 써봤다. 안 써봤어요? 알았어요. 그럼 써본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네. 알았어요. 썼다고 생각하고 볼게, 얘들아. 근데 그 편지를 쓰잖아. 내 이거 보고 되게 뜨끔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내가 좋아해도 되잖아. 좋아할 수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나는 뭘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얘를 딱 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냥 얘한테 더 씌웠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거야. 여기서 제일 쉬운 건 뭐니? 외모다. 외모는 제일 쉬워요. 왜냐면 외모는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이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남자고 여자고 일단 외모는 합격해야 연애 시작이야. 그런데 아마 남자애들은 좀 둔해서 모를 수도 있고 연애 잘하는 애들은 아마 알 수도 있는데 허들은 외모였는데요. 이 다음에 이어질 거면 뭐가 존나 많아요. 여자애들이 진짜 까다로워. 진짜 뭐 육각형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20각형 정도 돼, 애들이. 진짜 애들은 모든 거에 꽂혀. 진짜 털 하나에도 애들 꽂혀 보면. 그래서 정말 신경 써야 되고 챙겨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잘 생각해 보잖아. 우리의 연애는 대부분 이 사람이 이걸 다 갖추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이다. 딱 저번 주 일요일 수업이었어요. 제가 혹시 니네 내 인스타 염탐하냐? 하지 마세요. 해도 상관없어요. 나도 뭐 염탐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인스타 염탐을 하는데 내 팔로우 목록을 염탐을 해봤나 봐. 그래갖고 쫙 보다가 애가 계속 웃는 거야. 왜 웃었냐면 우리 고3 단톡에다가 제가 뭐 올렸는지 아시죠? 그거 왜 올렸냐면 그 치어리더 그분을 보라고 올린 게 아니라 그 노래 가사 때문에 올린 거야. 저번 주에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 저번 주 고3 모의사 치고 애들 다 터져가지고 막 멘탈 다 터진 날이었어. 애들 막 거의 막 다 박살나서 와가지고 제가 응원해준다고 응원가 불러줬어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저번 주 이 시간 8시에 내가 뭐 불러줬냐면 이거 불러줬어. 지금 있나 모르겠다. 이거 여기다 봐봐 있잖아. 나 주작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거 불러줬다고. 너무 시끄러워. 이거 불러줬어 애들한테. 그런데 제 유튜브 쇼츠 보다가 치어리더 한 분이 이걸 부르면서 되게 예쁘게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이걸 불러준다고 누가 응원을 받겠니? 그런데 남자애들 표정이 항상 존나 안 좋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주작 아니야. 진짜 그냥 보여줄게. 내가 고3 애들한테 힘 좀 내라고 남자애들 특히 표정 안 좋아서 이걸 딱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남자애들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딱 올려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새 내가 치어리더 미친놈이 돼 있는 거야. 애들이 내 팔로우에 선생님 치어리더 팔로우 하셨더라고 해가지고 뭔 치어리더를 내 팔로우 했을까 해서 쭉 봤는데 실제로 돼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팔로우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실 팔로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되게 당당히 물어봤어. 야, 내가 치어리더 팔로우 하는 게 문제야? 내가 불법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쌤, 국어쌤이시잖아요? 그러는 거야. 난 더 그 대답이 더 어이가 없었어. 야, 국어쌤은 치어리더 좋아하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안 되는구나. 얘네들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이 있구나. 맞지? 맞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내 본 모습을 좋아하는 게 아닐 거야.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습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수업을 듣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딱 듣고 나는 원래 내 제일 좋은 캐릭터 중에 하나가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였는데 아 이제 이 나이쯤 됐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필터를 안 거치고 막 내뱉고 막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좀 필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약간 이 작품을 내가 아까 쭉 고민하면서 보다가 그걸 느꼈어요. 내가 요즘 이제 스님 되는 게 내 꿈이라 그랬었잖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되게 사랑의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 지나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다시 시작해야 되겠던 엄두를 많이 못 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혼자가 편한 것 같다. 그냥 혼자가 좋은 것 같다.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 인간과의 관계를 최소화시키면서 살자.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아직도 결혼하라고 난리지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결혼을 하고 애를 갖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부터가 인간의 관계를 만드는 건데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인생 살아내기도 벅찬데 내가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 관계를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갈 수가 있겠느냐. 난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또 수긍을 하시더라고. 뭐 이제 수긍하고 또 다음날 연애하라 그래요. 또 수긍하고 다음날 갑자기 야 선볼래 그래요. 급하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자 그러면 이제 내 그런 상황들을 보고 내가 이입이 딱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봐라. 내가 뭐 선을 보든 연애를 하든 소개팅을 하든 뭐를 하든 뭐 하겠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모르잖아. 난 심지어 이름도 몰라요. 난 아무리 이쁜 치어리도 있어. 이름 잘 몰라. 이름을 어떻게든 외우려고 한 10번을 보거든. 안 외워진다니까. 너 너무 신기해. 이름도 몰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얼굴밖에 없어요. 그럼 봐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인 거지. 그런데 과연 우리 이것 때문에 좋아할까? 이 사람이 막 범죄자야. 뭐 되게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어. 그럼 당연히 호감도는 떨어지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상상들을 하는데 막 내가 좋아하는 걸 더 씌우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보기 하자는 뭐라고 하는지 보자.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한데 자, 청자를 향한 나의 열망을 쓰지만 결국 뭐야? 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상대는 잘 생각해 보잖아. 상대를 청자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청자의 본질이 아니라 뭐야? 화자의 이상을 좋아하는 거야. 화자의 이상을 투영하고 있는 거야. 결국 무슨 얘기야? 나의 이상, 나의 열망, 나의 욕망을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 그 과정에서 뭐냐? 자, 이거야. 어떻게 보면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이상을 상대방한테 투영해서 본다는 거야. 즉, 나를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어. 그러면 나를 이상화하는 욕구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이상과 닮아 있길 기대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청자는 내 사랑의 대상은 자 봐. 내가 이상화한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그럼 봐. 자, 내가 예를 들면 내 마음을 주구절절히 쭉 풀어내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이거다. 자, 내가 쓰는 편지는요.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내가 정정을 할게요. 내가 쓰는 나의 편지는 나의 현재 그대로가 아니야. 그럼 뭐야? 필터가 씌워진 거야. 그래서 뭐가 된 거야? 이상적인 모습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쓰는 편지는 현실이 아니라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냈고요. 그 이상적인 모습을 보냈잖아. 그러면 이걸 수령하는 그녀는, 이걸 받는 그녀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나를 기대를 하고 만나요. 마찬가지야. 나 역시도 내 자체가 아니라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냈고 그녀도 이상을 기대하고 만나요. 그럼 봐라. 그녀가 사랑하는 건 또 뭐야? 그렇죠.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도 필터가 내 푸사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근데 봐.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죠. 왜? 실제 내 모습은 뭐니까? 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문제를 감탄하는 거냐면 인생 철학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고민거리가 다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도 사실은 아직 답을 못 찾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제 연애 상담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과연 내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답일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답일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줘도 결국 언젠가는 내 본 모습이 드러나잖아.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내 본 모습을 일찍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관계는 또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본 모습을 안 보여줄 수도 없고. 왜냐면 여러분 봐봐. 결혼해서 살면 결국에는 야 평생 이걸 어떻게 메이크업을 살아. 결국에는 결혼해서 우리가 그래도 24시간을 생활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걸 한번 걷어내야 되잖아. 그럼 걷어낸 본 모습을 보고 약간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봐봐. 각자는 서로 화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 연애의 시작은. 그런데 애를 낳고 살다 보면은 화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애를 보고 화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을 이어나가. 그러니까 본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 그럼 도대체 본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건가? 그 고민을 내가 딱 하게 된 거야. 거기서 내가 제 꿈하고 이제 맞닿은 거지. 스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맥락 중에 하나는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딱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나는 나인 채로 살아가면 되는 것 같더라고. 자, 무슨 얘기냐 이거야.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잖아. 그럼 쟤를 꼬시기 위해서, 쟤를 갖기 위해서 인위적인 뭔가를 하는 것 같다. 그럼 인위적인 뭔가를 했잖아. 그 자체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되게 중요한 건데 인위적인 뭔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인연이어야 되는 것 같다. 그게 연인이 됐든 부모 자식이 됐든 그 누가 됐든. 그런데 내가 가식과 인의로 뭔가를 대하는 순간 그 인연은 결국 끝나요. 왜? 뭐 때문에? 본질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 쓰냐 이거야. 실제 그는 뭐냐면 가식이야. 죄송해요. 이상화된 그는 가식이야. 실제 그는 그의 본질이에요. 즉 가식과 본질이 달라 생기는 문제라. 그럼 다시금 깨닫죠. 내가 나인 채로 살면 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과 나의 현재를 일치시키면 돼. 즉 가식과 본질이 다른 문제 해결책은 이거였던 것 같다고 제 나름대로 이 작품 읽으면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서 생각을 더 나가는 건 여러분 역할이야. 청출어람이라고 하잖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더 멀리 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저는 발판입니다, 여러분의. 고3이 되셔서 저를 발판을 밟고 올라가셔서 그 멀리 보시고 이제 내년, 내후년이 되면 더 각자 인생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저는 이 보기를 보면서 여기까지 좀 해석이 됐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제 해석은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출제된 지 불과 4개월이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미흡해요. 그런데 제가 내년에 여러분하고 이 질문을 한 번 더 할 예정이거든. 왜냐하면 올해 수능하고 더 씌워지면서 또 맥락에서 이 지문을 봐야 돼. 그럼 그때는 제가 좀 더 나은 해석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도 이 지문들 보기를 통해서 한번 고민들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설계도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할 문제에 대한 우리의 피지컬을 기르기 위한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연습을 했고요. 이제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갈 건데 자, 이제 기술적으로 바라볼게 얘들아.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는 제목이야. 배를 밀어내는 거야. 자, 혼자 가요. 뭐를? 그럼 뭔 집이야. 그리고 여기는 뭔데? 제목이.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대요. 자, 그럼 봐라. 자, 1번 하강 등등등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딱 꽂혔죠. 자, 4번 선지에서 문장 구조 잡아. 나왔죠. 행위니까 동사 동작이야. 답 나왔네. 특정 행위는 뭐예요? 편지를 드리는 행위죠. 특정 행위는 뭐예요? 배를 미는 행위죠. 특정 행위는 뭐예요? 혼자 가는 집이죠. 특정 행위는 서술어들이야. 맞죠? 행위 주체는 누구니? 화자죠. 대상은 누구예요? 아마 청자거나 사랑의 대상이거나 가에서는 뭐가 되겠어? 배가 되겠죠. 얘를 4번일 수밖에 없겠어. 아무리 봐도. 틀린 이유 찾는 거는 내신 스타일로 하시면 찾아줘. 하강 이미지 있다 없다, 자연물에 빗댔다, 부정전실의 극복이다 등등인데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1, 2, 3, 5에서. 일단 나는 아무리 봐도 4번 말고는 보고 싶지가 않아. 자, 그냥 4번만 보여. 보기도 싫어, 나머지는. 자, 한번 읽어볼게, 그래도. 배를 밀어내겠대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 잘 냈다고 보는 게 왜냐면, 배를 매며의 대응, 배를 밀며잖아.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이래. 희번떡 잔잔이는 가을 바울물에 배를 밀어놓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 봐봐. 배를 민다라는 촉발에서, 반복해서 배를 민다, 배를 민다, 배를 민다, 온몸이 추락하지 않는 순간이죠. 근데 봐.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이니까 바꿔 얘기하지만 거의 추락이죠. 내가 지금 왜 깜짝 놀랐냐면 어제 그젠가 내가 여기서 전 여친 이름을 하나 발견했어. 내가 이름을 이렇게 몰라요, 진짜.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전 여친 이름이 지읒 이응이거든. 그냥 지우예요, 지우.
근데 입안에는 이제 지우가 있어. 이 남자 지우예요, 얘는. 그 다음에, 내가 기억났어요. 내가 얘기했지. 내가 유치원 때 여자친구 몇 명 있었냐면, 18명 있었어요. 진짜. 우리 반, 인기 존나 많았어요. 20명 중에 18명을 사귀었어요. 일주일에 한 명씩. 나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있어. 걔 이름이 뭐였냐면, 나 지금도 기억나네. 얘가 천안 살았거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치원 때 이제 천안에 있었어요. 얘가 복자여고를 다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때 그 뭐였지? 학교별로 해가지고 막 커뮤니티가 있었어. 이름을 검색해봤는데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연락을 했었죠. 천안에 있는 복자여고를 다녔던 친구예요. 성은 기억이 안 나. 근데 여전히. 근데 이름이 유진이었어, 얘가. 근데 우리 반에 2명이었어, 유진. 근데 그걸 내가 어제 깨달았어. 진짜 미친놈 아니냐? 이름을 이렇게 까먹어요. 자, 그럼 봐. 미안해.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이렇게 추락하는 경험은 안 했던 것 같고, 제가 20대 때 연애했을 때는 진짜 거의 올인이었거든. 진짜 나는 얘 아니면 죽어 이런 마음으로 연애를 했었던 것 같다. 벌써 이제 막 무섭죠? 이젠 저도 끔찍해요, 그 시절은. 그럼 봐봐. 내가 그때 딱 이별이 되면 나는 죽을 것 같이 아팠거든. 근데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추락을 죽음이라고, 내가 너무 절망이라고 보잖아. 거의 추락인 거죠. 사실 지금도 아마 연애하고 헤어지면 그렇게 아플 것 같다. 그걸 하기 싫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힘들다는 건요, 제가 힘든 감정의 100분의 1 정도는 표현하고 살아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솔직하게 내 감정이 100이면 100을 표현하고 살았거든. 근데 이제는 내 감정이 100이면 1밖에 표현하지 않고 살아. 뭐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나는 좀 공감이 됐어. 배를 민다. 어떤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낸다. 어떤 사람과 이별의 상황이 왔다. 거의 추락이죠. 근데 봐라. 이별이 한순간에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별이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3년도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밀어내야 돼. 계속 떠올라. 그리고 되게 유명한 노래 가사가 있어요.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 내가 봤을 때 새로운 사랑으로 잊혀지기 전까지는 계속 밀어내는 게 이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 더 밀던 입을 한껏 더해 밀어내요. 드디어 떠내졌죠. 드디어 환해졌죠.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이별 과정이야.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보통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별할 결심을 6개월 전부터 한대요. 6개월 전부터. 그래서 6개월 동안 차근차근 밀어내고 더 이상 아니다 싶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아니다도 아니야. 이미 6개월 전에 결정이 났고 그냥 하면서 자연스럽게 6개월 뒤에 좀 정리가 되는, 손들 치는 약간 그런 연애를 한다고 나는 들었었거든. 그럼 봐봐.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6개월 동안 밀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라고 힌트를 다 줘버렸잖아. 아무리 봐도 여기는 뭐야? 이별에 대한 비유죠. 배를 매며도 이렇게 돼 있다니까. 다시 한번 배를 매며를 볼래? 자, 여기까지는 배를 메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전부 다 배를 미는 건데 그게 이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별은 뭐야? 배를 밀어내는 것 같은 거고 슬픔을 밀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별이야. 그럼 봐라. 배가 나가고 난 빈 물 위에 흉터. 와, 진짜 시적인 표현이죠. 봐라. 이렇게 배가 쭉 지나고 나면 물결이 남잖아. 이게 흉터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야. 잔잔한 물결 위에 물결이 쫙 퍼졌으니까. 그렇지만 그 흉터는, 즉 이별의 흉터는, 이별의 아픔은 생각해보잖아. 내 평생의 생각을 해보면 잠시 머물다 가라앉았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별 때문에 정말 죽을 듯이 아팠는데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 어떤 이별도 오늘 아침에 잠 못 잔 것만큼 괴롭지는 않아. 오늘 내가 잠을 거의 못 잤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잠 못 잔 것만큼 이별 순간이 그렇게 괴롭게 안 느껴져. 지금 생각해보면 그 흉터가 다 아문 거죠. 그런데 큰일 났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어.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어. 이거 뭐냐? 자, 해석을 하자. 재회니 아니면 새로운 사랑이니. 연애 많이 해보세요. 수능을 위해서라도 연애를 해야 되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새로운 사랑이야. 왜냐하면 난 이렇게 생각을 해. 왜냐하면 이거야. 재회라면 이 배에 대한 뭔가 힌트가 주어져야 되는 것 같고, 이거 뭐라고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 못 하겠는데, 저도 재결합을 해봤거든요. 근데 재결합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지 못해요. 4년 사귀었던 여자친구랑은 한 1년은 일주일마다 헤어졌다 사귀었어요. 일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진짜 지옥이었어요, 걔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걔를 작년에
일본 여행 가서 걔 남자친구랑 둘이 라면집에서 걔가 먼저 나왔고 눈이 마주친 거야. 처음에 서로 너무 반가웠어요. 누구지 저 새끼? 이런 표정으로 보다가 서로 이제 번뜩하는 순간 갈 길을 가야 되겠더라고. 걔 남자친구 나왔거든.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제가 4년 살았던 여자친구랑 그렇게 작년에 했었지. 그럼 봐봐. 이 연애, 그러니까 사랑을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재회 같은 건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재회를 했을 때 나는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가능성은 있죠. 재회 가능성,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 어쨌든. 됐니? 자, 그럼 봐봐. 결국 이 마지막 부분은 핵심이 뭐야? 재회든지 새로운 사랑이든지잖아. 그럼 봐. 이거를요, 여러분, 23번. 가작품을 해석하는데, 봐. 5번을 보자고요. 이게 예정이니? 이게 예상이니? 이해됐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건 분명히 재회일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나는 재회보다는 새로운 사랑이라고 읽었어. 근데 이거를 재회냐 새로운 사랑이라고 하기에 한쪽 손을 들어주기에는 양쪽 다 논리적으로 단서가 불분명해.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준 거야. 심지어 이게 예상일까? 예상이 아니죠. 왜? 예상이었다면 뭐라고 해야 돼? 역시라고 해야지 그런데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사어를 단서로 준 거야. 이거 여러분이 기억이 좀 나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자사고 변별력 문항들 묶어가지고 수업한 적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포항제철고 내신이었는데 제일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가장이라는 정답 하나 찾았잖아. 똑같아 얘도. 이거 비로소 때문에 최초로 나왔다가 틀렸다 그랬잖아. 부사어 되게 주목하셔야 돼요. 이 부사어가 알려주는 표지. 그런데라는 거는 감탄사라는 거는 뭐야? 예상한과 예상하지 못한과 그런데는 전환이잖아. 자, 예상했다면 전환이 없어야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야? 예상이 아닌 이유는 뭐 때문이니? 그런데야. 그런데 말입니다. 예상하지 못했을 때잖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이쪽과 이쪽은 다른 상황이야. 즉, 여기 상황을 가지고 예상해서 A가 된다? 불가능해요. 예상일 수가 없는 거야. 됐니? 다시 정리하면 이거다. 자, 지금 얘를 다시 돌아온 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애매하거니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왜 예상이라는 거야. 예상이라면 뭐라고 바꿔 써줘야 돼? 그런데가 아니라 역시야. 됐니? 예상대로 이뤄지려면. 됐어? 그래서 부사어 때문에 5번은 확실하게 틀렸다는 게 보이셨어야 되고, 자, 1, 2, 3, 4번도 해석을 할 건데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 맞죠? 봐. 주제답은 다 보인다니까. 글의 주제는 이별의 얘들아. 괴로움, 추락. 자, 보이지 않아 막막하죠. 세게 밀어낸다, 떨쳐내려고 한다. 흉터가 잠시 멀다 가라앉았다.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다. 그러면 유일하게 재회라는 거는 4번이고 근데 예상이라는 거 틀렸다. 정답 4번, 정답 5번이고 정답 5번 보이시면 될 거고. 자,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거를 배에다 비유한 거죠. 필기들 하시고. 그래서 뭐 답이, 연애의 답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재회에서 되게 예쁜 사랑을 할 수도 있겠지.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근데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 약간 뭐 썸으로 하다가 흐지부지 끝났다가 다시 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되게 치열하게 사랑을 했을수록요, 헤어진 다음에 재결합은 쉽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치열하게 사랑을 했다는 건요, 그만큼 많은 상처들을 감수를 했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상처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헤어진 거거든. 또는 그 상황들이. 근데 과연 그 상처와 그 상황들이 과연 5년 뒤, 10년 뒤가 돼서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 아, 진짜 그렇다면 되게 낭만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짧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재결합이 이 정도로 짧게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맞잖아요. 쉽게 밀어냈어요. 되게 어렵게 밀어냈잖아. 근데 너무 쉽게 들어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건 새로운 사랑이라고 보거든. 그냥 지금 조금 요즘 제가 이제 연애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적당히 해석을 하세요. 자, 핵심은 뭐다? 그렇지. 제목만 가지고도 문장 구조 잡았더니 핵심 가지고 정답을 냈다고. 두 번째는 주제는 뭐야? 이별이야. 그런데 재회일 가능성도 있겠으나 새로운 사랑일 가능성도 있고, 결정적으로 틀린 거는 예상대로 했다면 그런데가 아니라 역시라는 부사를 썼어야 됐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을 길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로 볼게. 당신. 야, 미치겠다. 와, 점 6개로 사람을 울려버렸어요. 왜냐면 봐봐,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밤중에 질질 짜면서 콩이 점점점 이러면서 콩이 사진 보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 내가 밤마다 힘들 때 항상 보는 거 콩이. 아, 여기, 아, 참, 이분 어떡하시지? 아, 참, 큰일 났다. 우리 콩이 이렇게 맑아, 얘가. 이렇게 맑아요. 뺏고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제 인스타 부사예요. 이게 애교 떠는 거잖아. 45kg짜리가 이렇게 귀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머리통이 저보다 커요. 아무튼 우리 콩이를 나는 다시 한번 떠올리면 참 좋아, 콩이. 그래서 불러봐요. 벌써 행복한 표정 킥킥하게 되죠. 한때 저교로운 울음이 있었던 한때. 그렇지, 우리 콩이 생각하면서 울음도 있었겠지. 한슬픔. 잠깐만요. 자, 그럼 봐봐. 이게 이별의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저교롭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셰익스피어인가? 1200개인가 120개 단어를 새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lonely라는 단어를 셰익스피어가 만들었다. 대단하지 않냐? 저교롭다는 단어 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저교롭다. 왠지 이별의 느낌이 난 들었어. 왜? 특히 울음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슬픔이라는 단어. 왜? 당신이 좋은데 당신이 좋은데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으려면 이건 이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 같은 살아옴에 상처의 기대. 잠깐만. 이 문을 닫는다는 표현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거든.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보세요. 제가 그 4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랑 같이 제일 많이 봤던, 얘랑은 한 10번 본 영화인 것 같다. 이게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예요. 배두나 나왔고 한번 보시면 느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6시대를 보여주는데 이게 다 윤회로 이어진 거야. 그러니까 윤회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힌트만 가지고 봐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와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의 문이 닫히지만 이 문이 닫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같은 얘기를 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럼 봐봐. 문을 닫았다는 거는 이별을 했다의 수준이 아니야. 문이 닫혔잖아요. 이거는 거의 사별의 확률이 커요. 문이 닫힐 정도면. 왜냐면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전 여친을 찾겠다고 맘먹잖아. 그럼 탐정 고용하면 돼요. 콩이 찾겠다고 맘먹잖아. 탐정 고용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 짓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럼 너무 이상한 짓 같아, 나는. 그래서 나는 뭐냐, 사실 전 여친과 콩이는 죽은 존재야, 나한테 이제는. 왜? 나는 그들과 문이 닫혀있고 이미 단절이거든. 다 반대로 얘기하자. 그렇지만 현실의 확률이 0.1이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봐봐, 현실의 확률이 0%는 뭐야? 죽음이야. 그리고 영화적 상상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이 돌아오는 상상을 하기도 하지. 근데 어쨌든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은 이만큼의 살아옴에 상처에 기대 당신을 부른대. 그러니까 지금 봐봐, 문을 닫았다. 단순한 이별일 수도 있고 사별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슬픔이 문을 여는 것. 봐, 죽음 때문에 문이 닫혔고 그러면서 슬픔이라는 것이 찾아왔죠. 즉 당신은 문을 닫으면서 이별했고 슬픔이 문이 열리면서 온 거지. 자, 그래서 대칭 구조로 보면 이거야. 문이 닫히면서 당신을 이별했고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인연이 왔다기보다는 당신의 이별 때문에 온 슬픔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랑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기존 사랑을 여전히 못 잊고 있고, 자, 봐. 이건 연애일까 아니면 꽤 오랜 기간의 결혼 생활이었을까? 후자겠죠. 얘는 연애일 확률이 커요. 바로 왔잖아. 재혼일까 그러면? 재혼일 수도 있지. 근데 여기는 여러분, 이 정도면 한 40년, 60년 같이 사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되게 웃긴 게, 어제 내가 이제 막 그냥 지나가다가 봤던 쇼츠 중에 딱 기억 남는 게 박보검하고 아이유야. 이름 막 기억 안 나. 뭐였지? 폭삭소가수단가? 그게 수고했습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유 박보검이니까 그냥 약간 청춘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복을 보니까 막 한 거의 일제시대 교복이야. 아, 뭔가 있나 보다 그 느낌이었거든. 어쨌든 봐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생 살다가 헤어지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 그래서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당신을 부릅니다. 무슨 얘기는 난 잘 모르겠는데, 봐봐. 사별했고 슬픔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와의 추억 때문에 내가 또 웃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단풍의 솥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등등등. 이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사진 딱 보잖아요. 콩이랑 어디서 찍었던 사진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 야, 나 여기 어딘지 기억나. 여기가 포구예요. 저기 제주도 동쪽에 있는 포구고, 여기는 정확하게 어딘지 기억나는데 성산 일출봉 앞에 있는 스타벅스야. 여기는 그 뒤에 있는 호텔이에요. 야, 기억이 다 났어. 그리고 여기 항상 보면 유채꽃밭이 막 이렇게 있고 이쪽에 말 타는 데 있어요. 이게 다 기억나네. 아무튼 뭐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거 이제 전 여친 발바닥이에요. 자, 그럼 봐. 이런 것들 같은 거야.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실은 밟힌 풀에 흙 같은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면서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과 달과 별 하면서 이제 저는 이거예요. 일상에서 이별한 당신에 대한 추억을 쭉 떠올리는 것 같아. 됐죠? 자, 그럼 봐봐. 아무리 봐도 죽은 것 같죠? 마음의 무덤에 벌처러 가는 거니까. 그럼 뭐겠어? 그렇지. 아마도 내가 추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무덤에 가보는 거겠지. 왜?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곧 이제 제가 되게 존경했던 한 선생님의 기일이에요. 작년 5월에 돌아가셨는데 5월달에 한번 가봐야죠. 그런 느낌인 거야 이제. 그러면서 나는 그런 병자같이 이 아픔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치병과 한우는 따로래. 그럼 봐봐. 지금 뭐냐. 내 아픔은 뭐예요? 이별 때문이죠. 그럼 이 이별을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같은 방법이 될 수가 없죠. 왜? 더더군다나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함이래. 근데 이게 아직도 해석이 안 돼. 한번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곱씹어 보려고요. 그러나 킥킥 당신은 뭐야? 그렇죠. 좋았던 추억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봐봐. 너무나 좋았던 당신의 이별 때문에 좋았던 기억도 떠오르지만 이별 때문에 오는 슬픔도 있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죠? 이거죠. 좋았던 추억과 이별에 교집합되어 있다라고 좀 단순히 얘기해야 되고 왜 그럼 혼자 가는 먼 집일까 생각을 해보잖아. 당신의 무덤에 갔다가 집에 가는 과정에서 쓴 것 같아요. 내 상상은. 자, 그럼 봐. 정리해보면 이제 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죠. 사랑이나 벌초 같은 또는 집에 가는 것 같은 특정 행위를 중심으로 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 감정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 같다. 그래서 20원 다시 한 번 뜨고 얘도 확인이 됐고 얘도 한번 봅시다. 자, 봐봐. 야,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 자, 내가 있죠. 당신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둘러쌌던 추억들이 있죠. 그럼 봐라. 자, 당신 어떤 존재야? 이 추억을 기억나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죠. 내가 방금 콩이를 떠올리면서 성산 일출부 앞에 있는 스타벅스를 생각한 것처럼. 이해됐니?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와, 정말 문제 너무 잘 내지 않았니? 이번 선지. 화자의 내면, 됐죠? 답 나왔죠?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는 화자 자기 자신이죠. 왜? 이별 때문에 아픈 거니까. 자, 당신은 어떤 존재야? 죽었죠? 한때 기억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매개적 존재고 눈앞에 없죠? 하지만 내가 그를 계속 생각하게 되죠. 죽었지만 버릴 수 없죠. 죽음을 물을 수도 없죠. 받아들여야 되죠. 사랑도 했지만 슬픔도 경험하게 했죠. 너무나 깔끔하죠. 자, 계속해서 1번. 반복적인 웃음의 의성어. 그렇죠. 사랑도 있지만 슬픔이라는 되게 모순적인 상황을 주죠. 그걸 복합적이라고 표현했죠.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선명해요. 그러니까 난 지금 요즘도 가끔씩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이제 해운대를 한 번씩 뛰잖아요. 뛸 때마다 콩이랑 같이 성산 일품 앞에 이렇게 뛰었던 그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옆에 콩이 이렇게 목줄 잡고 뛰는 그 느낌이 있어, 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별했다고 해서 기억이 희미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정답은 2번 보이셨을 거고, 왜? 희미해졌다면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끝까지 그 사람 감정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봐봐. 킥킥거리며 세별에 대한 혹은 사랑과 상처, 맥락 없이 보이는 표현들이긴 하지만 봐봐. 우리의 어차피 생각도 맥락이 없어. 그렇죠. 즉 맥락이 없어 보인다. 감정이 뒤섞여 있다. 마음에 묻은 화자의 심적 상태 형상화. 상실의 고통. 내면의 비유 다 될 수 있겠고. 이쁜 당신 좋아요. 사랑의 감정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별했지만. 됐니? 자, 26번만 풀고 잠깐 쉴게요. 다를 또 너무 작품이 길어서 한 호흡으로 가기가 좀 그런 것 같아. A, B에 대한 이해. 자, 치병과 환우. 그렇지. 이게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죽음이잖아. 불가능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봤냐? 가능과 불가능의 영역으로 봤어요. 가능은요, 노력이 가능한 거예요. 얘는 노력도 안 되는 거야. 특히 어떤 경우 상대방의 죽음은요. 그러니까 죽음이냐, 그냥 이별이냐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면 나는 좀 더 잘 보였을 것 같은데, 자, A. 치병과 환우는 따르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 사람 죽음에 대한 슬픔이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즉 뭐야?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의 추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봐.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니? 그렇죠. 상대방의
상실을 의미하죠. 재회 가능성이 확률 0%를 의미하죠. 그럼 봐. 하지만 뭐는 남아있어? 그렇지. 기억은요, 선명해요. 그럼 봐. 이것 때문에 오는 나의 아픔. 이것 때문에 오는 나의 슬픔. 하지만 상대방과의 추억에서 오는 나의 기쁨. 이거는 뭐야? 유지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이 대립구조예요. 죽음이 가져오는 대립구조. 됐니? 그럼 치병의 노력으로 아무리 이 죽음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또는 경우의 수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으면 1번 어렵지 않게 보였을 것 같고. 자, 2번 선지. 화자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의식하지 않나? 아니죠. 대상의 아름다움은 뭐야? 이별한 사람의 당신의 아름다움이니까 오히려 킥킥도 되지만 동시에 뭐지? 슬픔도 커지죠. 위선과 위약 이런 범주가 아예 아니고. B는 근데 뒤쪽 읽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B를 읽고 나중에 풀어봅시다. 얘는. 자, 영상 잠깐 끊을게요. 자, 그녀의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일단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기가 나온 대로 자 이거죠. 나가 있으면 현실에 내가 있고 여기에 자신의 존재는 이상화된 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 넘치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수필인데, 자, 편지는 표현의 욕구고 이상적인 나의 존재에 대한 표현의 욕구였던 거죠.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했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 걸 설명하고 싶었다. 자, 그럼 봐봐. 여기는 그는 누구였을까? 자, 이걸 이제 시라고 본다면 시적하자고, 수필로 본다면 어쨌든 화자죠. 그러니까 화자를 뭐 한 거야? 객관화시켜 표현한 건데,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발표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기적이지 못하대. 자, 그럼 봐. 지금 아까 얘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랑이 있을 때요, 이 사랑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사랑의 대상을 설득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편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뭐도 있어? 도구적이지 못하대. 수단적이지 못하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방편이 될 수도 있고 도구적이지 못하다. 세상의 모든 글씨가 최후의 순간에 처음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있대요. 그럼 봐. 처음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뭐해? 배반했지. 배반이라는 단어 때문에 얘랑 얘는 또 대립 개념이죠. 그러면서 그 편지의 현실적 목표를 잃어버리게 한대. 내가 진짜 잊어버리게 한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 목표는 뭐였을까? 설득의 수단을 얘기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더 읽어볼게요.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런 전원도 들어있지 않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더 읽어보죠. 그러다 보면 뭔가 단서가 보일 것 같아. 거기에는 결정적 정보나 주장이 들어있지 않대요. 다만 내 고백을 누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그럼 편지의 어떤 내용, 주제 같은 거는 뭐였다? 그렇죠. 충만한 느낌이 들어있다는 거고, 희미한 불빛 아래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럼 따위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을 경유하여 2인칭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질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본질을 마주한다니까 부끄러울 수 있죠. 그럼 그거는 일종의 고백이라는 거고, 결국 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대.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도 돌아왔대.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땡땡이로 시작되는 편지를 자주 썼는데,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고, 정확히 말하면 편지 속의 그를 사랑했던 거죠. 자, 그럼 봐. 그의 본질이 있고 편지 속의 그는 이상, 한편으로 보면 가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편지 속에는 그가 다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 그럼 봐. 이 자신은 뭐야? 본질이고, 또 다른 영혼은 이상과 가식이죠. 또 다른 영혼은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모든 동경과 이해심을 가진 존재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상은 이런 형태였죠. 그러면 이상이 좀 뚜렷해졌으니까 좀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볼게요. 그도 역시 그녀처럼 자신의 편지 속 1인칭 화자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하지만 너무 뻔해서 가혹했던 지리멸절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 속 1인칭 주체를 잃어버렸다.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자, 편지 속 1인칭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이상과 가식 같은 편지 속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주체를 잊어버렸다는 거는 그 자기 자신인 거잖아.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로 저는 일단은 해석을 해봤는데, 이 해석은 나중에 좀 교정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을 때, 그는 편지 속에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한계죠. 이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 그래서 그 이상 또는 연기하는 거니까 가식이고, 그것에 대한 창피함을 느꼈고, 그리고 비루함도 느꼈죠. 즉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현실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는 사랑하는 땡땡이라는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자신 속 어떤 늙지 않은 영혼,
그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었고 누군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 아닌 유학이다. 정말 어려운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단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자, 위선 아닌 위약이라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식이죠. 실현된 것이 아니죠. 또는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현실이 있는데 나의 본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좀 크게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디테일한 정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안 들어왔고 그럴수록 주제를 잡자고 우리는 연습을 했잖아. 그래서 자, 편지를 안 드리겠다. 당신에게 편지를 안 드리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시이원의 사고는 또 한 번 더 확인이 됐을 거고 자, 여기로 이제 가서 B를 보면서 해석을 해볼 건데 누군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 위선한 위약이다. B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가볼게요. 사랑의 편지가 상대를 향한 표현일 때 위선과 위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아니죠. 자, 이게 아까 보기도 받고 주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대를 향한 표현이 아니죠. 사실은 이 작품의 주제는 뭐야? 편지는 자기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자기 표현이 뭐야? 가식이고 현실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제 B는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이야말로 그렇죠. 이 편지라는 게 결국 뭐야? 자기 표현인데 가식이고 현실이 아닌 걸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인 거죠. 그런데 결국엔 이게 상대방을 매혹한다까지는 될 수 있죠. 매혹하는 수단이니까 이게 진정하다라는 단어라는 건 안 맞죠. 왜냐면 가식이고 거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으니까. 자, 근데 봐 얘들아. 이게 이 사람들이 지각하지 못해. 아니죠. 둘 다 지각하고 있죠. A에서는 어떤 지각이야? 그렇죠. 이별 때문에 오는 슬픔과 하지만 추억이 가져다 주는 기쁨.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키키기라고 합시다. 이 작품에서는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으니까. 근데 B는 뭐야? 자각을 했으니까, 성찰을 했으니까 그 성찰 결과 자비판이잖아. 그러니까 실제의 나가 있고 가식의 나가 있고 그래서 편지 속에 나는 이 존재잖아. 그럼 편지 속에 나는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나에 대해서 자비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인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부끄럽고 여기에 대해서 자비판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자각을 했기 때문에 자비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단어는 자각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필기 끝나셨으면 자, 다시 한번 이제 1번 확인됐을 거고 이제 메인으로 갑시다. 마지막 문제.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다. 자, 봐봐. 지금 그러니까 봐봐. 운명이라는 거는 100% 확률을 의미하는데 뭐 100% 확률도 아니거니와 이 작품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뭐야? 나의 가식, 나의 위선, 나의 위약 이런 것들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즉 나의 사랑 표현이었던 편지는 결국에는 위선이었고 가식이었고 위약이었다는 거잖아. 이게 글의 주제잖아. 그럼 운명적이다 이런 거는 일단 범주 아웃이야. 2번 선지. 아무 전원도 들어있지 않다에서 처음에는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잊음으로써 상대를 향한 글씨의 현실적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것도 무슨 말이 어려운데. 자, 2번 선지만 놓고 한번 봐볼게.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는 뭐였을까?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요. 단순한 사랑의 전달이죠. 자, 그럼 봐봐. 처음에는 그냥 사랑한다는 감정 표현이었는데 소소한 의도가 아니다. 소소한 의도가 아닌 경우 뭘까? 가식이고 설득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소소한 의도는 사랑 표현. 그런데 잊었다? 가식이고 설득이다. 그러면 사랑 표현이 실패든 가식과 설득이든 결론은 실패죠. 근데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를 바탕으로? 보기를 바탕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무슨 얘기냐? 보기를 보시면 자,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읽힌 거죠. 즉, 나를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 나를 가식으로 표현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론 어떻게 됐어? 그렇지. 지속될 수 없다. 부끄러움이 왔다. 결국에는 뭐 상대방한테 거절을 당했다라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한계를 느껴서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보이는 거거든. 그럼 결국 뭐야? 실패죠. 결론은 실패죠. 색깔 바꿔볼게. 결론은 실패죠. 결론은 실패죠. 그럼 봐봐. 원래 편지의 목표는 뭐예요? 그렇지.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결국 뭐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 고백의 한계죠. 즉 사랑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자기 고백에 그쳤다 실패라고 표현한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그렇게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가식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편지 속의 그는 가식이죠. 사랑에서 실패한 이유죠. 실패의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가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로한 뼛속 깊이 실감했다는 것은 실제 자신과 이상화된 자신 사이의 간극을 자각한 그가 부끄러움에 빠져 있었다. 자, 그러면 이상화된 자신이 있었을 거고 실제 자신의 모습이 있을 거고 그 간극 때문에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거는 이 사랑에 대한 실패라고 이 작가가 또 표현한 게 보이실 것 같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건 것 같아. 이 작가는 자신의 사랑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한 건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 가식의 나, 위선의 나, 위약의 나를 표현한 것에 불과했고 그걸 깨닫고 나니 이 사랑이 지속이 안 되거나 이 사랑에 대해서 되게 창피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사랑의 과정이 실패라고 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2번, 3번, 5번 같이 실패 그리고 실패의 이유는 뭐였다? 그녀가 사랑하게 된 건, 그녀가 좋아하게 된 거는 내 본 모습이 아니라 이상화된 나니까 당연히 그녀에서 받는 사랑도 실패고 내 자기 자신도 잘못 표현한 거고 내 자기 자신도 그 한계에서 오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봐봐. 1번을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야? 이건 사랑의 성공에 가깝죠. 왜? 사랑이 운명적에서 멈출 수 없는 거니까 사랑이 지속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사랑이 실패돼서 사랑이 이제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자체를 골라내는 건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1번을 따로 엮어내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작품 해석이나 선지 해석을 제가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이유는 자 이제 이거야. 이 문제를 푸는 피지컬 자체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변형해서 낼 수도 있는 거고 분명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지금 나름대로 해석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거든. 이제 그걸 여러분한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머릿속에 세팅을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니까 이 부분까지 온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을 바탕으로 이해도를 높여놓으시면 변형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되실 거야. 왜냐면 어차피 얘를 변형해서 만드는 문제들은 제가 해석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선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놨으니까 이게 변형돼서 나오는 것에 대한 대비도 되실 거고 이제 실전형으로 문제 푸는 건 이거를 좀 시간 단축해서 뭔가 좀 중간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보여드려야 보니까 다른 버전으로 필요하신 부분은 또 보충 영상이 들어갈 겁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요.